거기서 나올 리가 없지. 미숙이가 왜? 창수 씨, 당신이 왜 여기서 나와? 동창 모임 간다며. 이게 그 동창이야? 말해봐. 이게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미숙아, 미안해요. 더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우린 40년을 함께 살았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렇게 끝내야 할 이유가 뭔데? 그날 난 아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난 내가 몰랐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창수, 올해 65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 옥상에서 해 지는 걸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35년간 금융회사에서 일했고 지금은 정년 퇴직한 지 3년 차입니다. 회사 다닐 땐 아침마다 전철 타고 강남까지 나가 회의 돌고 현장 돌고 보고서 올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바빴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참 깁니다. 아내 조미수, 제 나이 27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도 요구가 많지도 않았죠. 아이는 둘, 아들 영준이랑 딸 지혜 모두 출가시켰고 지금은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그 애들 키우느라 미숙인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릴 적엔 친정도 자주 못 가고 아픈 몸 끌고 도시락 싸고 학원비 모으고 말없이 묵묵히 살림을 꾸려온 사람이었죠. 사실 결혼 생활 40년이 되도록 큰 다툼 한 번 없었습니다. 싸울 일조차 없이 그냥 조용하게 흘러갔어요. 가끔 친구들이 너희 부부 참 사이 좋다고 하면 난 그냥 웃었어요. 우린 사이가 좋다기보단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부부였던 거죠.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이 나이가 되면 함께 밥 먹고 말없이 TV 보다가 잠드는 그 평범한 일상이 무척 고맙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 평온이 아주 작은 틈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무너지리란 걸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요즘은 후배가 차린 작은 금융자문 회사에 가끔 얼굴을 비춥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며 농담도 하고 회의 자료 살펴보며 조언도 해주고요. 일주일에 2번, 그런 날은 아내가 점심을 싸주기도 했죠. 한결같은 미숙이 40년을 살면서 늘 같은 스타일로 김밥을 싸주는 그 모습이 이젠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의심도 없이, 의심할 이유도 없이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아내를 믿었습니다. 의심한다는 건 그 세월 전부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날 호텔 로비에서 그녀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미숙일 리 없어.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믿었던 곳에서 균열을 터뜨리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기분이 싱숭생숭했어요. 금융자문회사가 주최하는 간담회가 있는 날이었고 후배 녀석이 형님, 이번엔 호텔로 장소 잡았어요. 간만에 좋은 데서 회의합시다. 하고 장난스럽게 말하던 게 생각났죠. 서울 강남의 꽤 유명한 호텔이었습니다. 로비부터 고급진 향이 코끝을 스치고 유리창엔 햇살이 반짝였어요. 회의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로비 라운지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호텔도 깔끔하구만.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러 많이 오겠어. 그렇게 한참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쪽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낡은 트렌치코트, 검정 천 가방, 그리고 조금 구부정한 어깨선까지. 누가 봐도 제 아내 조미숙이었습니다. 어라, 미숙이가 왜 여기 있지?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텔이라니 게다가 평일 오전이었어요. 아내는 분명 며칠 전 그날 여자 동창회가 있어서 1박 2일로 지방에 다녀올 거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잘 다녀와라고 보내준 거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눈앞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남자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우리 동네 약구. 항상 깔끔한 셔츠 입고 있던 중년 약사 아저씨. 둘은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미숙이가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더군요. 제가 아는 아내는 그런 식의 스킨십을 극도로 불편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프런트 데스크에 가서 무언가 이야기했고, 잠시 뒤 프런트 직원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위트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짐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스위트룸. 아니야, 오해일 거야. 혹시 동창이 남자였나? 설마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건가? 속으로 100가지 핑계를 만들어냈지만 제 두 눈은 그들의 서로를 향한 익숙한 눈빛과 손끝에 맺힌 친밀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의자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누가 제 등을 철판으로 눌러버린 듯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그 순간에도 제가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혹시 외로웠나? 그날 회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후배가 회의 끝나고 형님, 어디 편찮으세요? 했을 정도로 제 표정이 하얗게 질려 있었겠죠.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 들고 있던 간담회 자료가 어느 틈에 젖어 있었어요. 눈물이었는지 땀이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정말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동창 모임 잘 다녀왔다며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왔을 사람이죠. 저녁 8시, 9시 시계만 바라보다가 결국 자정이 넘었을 때 저는 소파에서 멍하니 앉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아니면 받았는데 다른 목소리가 들리면 내가 더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입고 나갔던 트렌치코트 그대로 마치 동창 모임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다녀왔어. 그 한마디. 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친 척 했지만 신문 활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평범했기에 오히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수가 어제 호텔에서 널 봤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우린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서 상에 올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말없이 밥상만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요즘 어디 자주 나가니? 아내는 멈칫하더군요. 김을 펴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 동창 모임이 좀 자주 있기는 해. 오랜만에 연락된 친구들이 있어서.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방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밥상에 김밥이 올라와 있었죠. 그건 우리가 처음 사귈 때 미숙이가 자주 싸주던 도시락 메뉴였습니다. 참치, 단무지, 시금치, 계란. 모양은 좀 어설퍼도 정성스러운 김밥. 이거 오랜만에 먹고 싶었지? 그녀는 저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그날 점심 무렵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
몇 가지 옷, 그리고 화장품 몇 개. 그 모습은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에서, 이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창수 씨,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설 만큼 조용하고 또렷했어요. 나 잠시 혼자 있고 싶어. 그동안 너무 오래 그냥 참고 살았던 것 같아. 창수 씨도 알고 있었지? 내가 말이 없어도 그게 다 괜찮다는 건 아니었다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지만 어떤 말로도 그것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해방감 같은 것. 오랜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의 눈빛.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 테이블 위 김밥 접시엔 아직 반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그녀가 제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사흘쯤 되었을 무렵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서성거렸습니다. 방 하나하나가 휑하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있던 자리, 그녀의 물건, 그녀의 체온이 묻은 이불조차도 그날 이후로 냉장고처럼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우편함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창수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아내가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마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읽는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될 것 같았거든요. 창수 씨, 나야, 미숙이.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보는 지금쯤이면 난 아마 아주 멀진 않아도 당신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딘가에 있을 거야. 먼저 미안해. 이런 식으로 떠나는 건 내게도 쉽지 않았어. 사실은 나도 오랫동안 고민했어. 당신과 헤어지는 게 옳은 건지, 내가 그냥 참고 사는 게 맞는 건지, 몇 번을, 몇 년을 고민했는지 몰라. 하지만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어. 창수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가족을 위해 참 열심히 살았지. 그런 당신을 보며 나도 많이 의지했어.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부부가 아니라 그냥 공동생활자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나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었어. 아침이면 당신을 깨우고 저녁이면 당신 밥을 차리고 밤이면 말없이 당신이 채널 돌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지. 나는 언제부턴가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 아이들이 떠나고 당신이 퇴직하고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 우린 여전히 말이 없었고 서로의 눈을 보는 일도 점점 줄었지. 그러다 우연히 약국에서 그 사람과 자주 마주치게 됐어. 처음엔 그냥 동네 사람으로 인사만 했는데 어느 날 내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아주 조용히 말해줬어. 누구보다 당신이 행복해야죠. 지금까지 많이 참아오셨을 텐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그날 이후 나는 점점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 설렘보다는 위로였어. 처음엔 죄책감도 컸지만 어느 날 문득 당신에겐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당신은 한 번도 고맙다거나 힘들지 않냐고 묻지 않았어. 나는 그저 당신의 일상 속 가구 같은 존재였던 거야.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저 너무 외로웠던 거야, 창수 씨. 편지를 덮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함께 있는 시간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우린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았던 겁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기준의 사랑이었지. 그녀의 마음을 헤아린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늘 조용했고 불만도 없었고 그게 곧 만족인 줄로만 알았던 내가 이제 와서 미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외로웠다는 걸.
나는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남자라는 자존심으로 감정을 무시한 채 살아왔죠.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떠난 거였습니다. 그걸 아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며칠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거실에 앉아도 텔레비전은 켜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부터 되짚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난 가족을 위해 살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믿었는데 월급 꼬박꼬박 가져다 줬고 아이들 교육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고 늦게까지 일하다가도 주말엔 가족 여행 한 번쯤은 다녀오려 했고 그 모든 걸 함께 했던 아내가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저에 대한 배려라고만 생각했지. 그 침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랐죠. 그리고 더 슬픈 건 그녀가 그렇게 오랜 시간 외로워하고 있었단 사실을 저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일주일쯤 되었을 때 후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요즘 회에 안 나오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 짧은 대답조차 힘겹게 나왔습니다. 후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이라는 걸 눈치챈 듯 조용히 말했죠. 형님,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인생은 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젠 좀 형님 삶을 돌보셔야죠. 그 말이 왜 그리 가슴에 박히던지요. 저는 내내 나 혼자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내가 버티고 있던 줄 알았던 삶을 미숙이가 조용히 묵묵히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반찬, 그녀가 정리해 놓은 옷장, 그녀가 매일 갈아놓던 물컵 속의 생수조차, 그녀가 떠난 뒤엔 하나같이 손을 대기가 두려웠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붙어있던 작은 쪽지 하나. 창수 씨, 이 면도기 오래됐어요. 다음에 갈아드릴게요. 그 메모 한 장이 저를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온통 나를 위한 배려로 채워져 있었고 나는 그걸 당연한 일상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기대고 싶었다는 그 마음조차 이젠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분노도 들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행동을 했냐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무심함에 조용히 탈출한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너무 적은 걸 표현하며 살아온 게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표현은 없었고 정은 있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당신이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동안 나는 나를 잊고 살았다고 말했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자주 앉던 자리에 혼자 앉아 그녀의 좋아하던 라디오 채널을 틀었습니다. 잔잔한 음악 사이로 DJ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 채 지나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꼭 한마디 전해보세요. 고마워. 늘 곁에 있어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DJ가 저를 바라보며 하는 말처럼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언제든 돌아와 줘. 하지만 그 말은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렸고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고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베란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집 안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싸늘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섰어. 그녀가 항상 놓아두던 고무장갑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쓰던 걸 치우면 될 텐데. 왠지 그 고무장갑을 버리면 정말 그녀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 작은 물건 하나에 그녀의 손길이, 습관이, 존재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거 익숙해지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그건 사랑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괜찮아지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그녀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공허함이 아니라 그녀가 없다는 사실을 곧잘 잊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문득 오늘은 뭐 먹을까 하고 생각하다. 아, 미숙이 없지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마치 내가 나를 배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있을 법한 곳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던 동네 공원, 시장 골목의 반찬 가게, 한 달에 한두 번 갔던 미용실 앞도 슬쩍 지나쳐봤습니다.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치진 않을까. 그녀가 혹시 마음을 돌리고 돌아오진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지혜가 집에 들렀습니다. 그 애는 눈치를 채고 있었죠. 거실 한켠에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고, 냉장고 안엔 먹다 남긴 김치 몇 통뿐이라는 걸 보면서 말이죠.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푹 숙인 채 그저 조용히 말했죠. 엄마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더라. 지혜는 말없이 제 옆에 앉더니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느낌이 왔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여자로서의 엄마는 아마 오래전에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딸이 조용히 내게 남긴 말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빠 혹시 엄마가 돌아온다면 다시 남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인생 동반자로 대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했던 방식이 그녀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 장을 봤고 스스로 반찬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엔 간도 못 맞추고 계란도 다 태워 먹었지만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삶을 살아내려 했습니다. 집 근처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수채화반, 글쓰기반, 그녀가 언젠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던 것들 말이에요. 그녀의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는 게 아니라 그녀가 없이도 내 인생을 살아내는 연습이었죠. 매일 밤 저는 작은 수첩에 짧은 문장을 씁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버텼다. 혼자 밥을 차려 먹었고 그녀가 없는 공간에서도 숨을 쉬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게 자기 자신을 찾았을 뿐이었죠. 어쩌면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떠났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걸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때로는 나처럼 울기도 할까요?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바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진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기를.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2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혼자 있는 생활에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하루하루가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무거웠어요. 마치 가슴 한켠에 바위덩이가 얹혀있는 느낌이랄까요. 무언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녀에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내가 더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써보는 손편지였습니다.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지만 제 마음은 타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수가, 너무 늦게, 너무 바보 같은 타이밍이지만, 이제야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해보려고 해. 그날 호텔에서 널 봤을 때 내가 가장 충격이었던 건 내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몰랐다는 거였어. 넌 항상 조용했고 다정했고 내가 뭘 해도 불평하지 않았지. 그게 널 위한 길이라고 착각했어. 근데 이제야 깨달아. 넌 늘 내 마음을 삼키고 있었고 나는 그 침묵을 괜찮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미안해. 내가 떠나고 나서야 내 삶의 절반이 내 손끝 위에 얹혀 있었다는 걸 알았어. 내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날도 있었지만 지금은 알아. 그건 배신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었단 걸.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막을 자격도 없고 원망할 권리도 없다는 걸 이제서야 받아들이게 되었어. 어디에서든 부디 건강하고 그리고 네가 진짜로 행복하길 바란다. 언제나 내 편이었던 사람이 뒤늦게라도 그 마음을 고백해. 창수가. 편지를 쓴 그날 밤, 저는 참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누가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한가운데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편지를 붙일 주소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작은 흰 봉투에 넣고 서랍 속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녀가 볼 일은 아마 없겠지만 내가 내 마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썼던 편지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공원에 가서 햇살을 맞았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었고 가끔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강좌에도 나가봤습니다. 어느 날 글쓰기 수업에서 선생님이 물었죠.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사람에게 지금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답했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그 말이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치유하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녀를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를 보내줄 수 있게 된 것뿐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그녀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빌었습니다.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진심 어린 작별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새 아내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이 달라졌고 또 달라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혼잣말을 합니다. 미수가,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다. 이 된장국 너 없으면 도무지 간을 못 맞추겠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했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녀가 곁에 없는데도 마치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것 같아서요. 이따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 어르신이 말합니다. 선생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엔 좀 많이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는 외로움을 인정할 줄 아는 얼굴이 된 거겠죠. 저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그리움은 습관처럼 남아있더군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끊으려 해도 되는 게 아니더군요. 하지만 분명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엔 그리움이 저를 눌렀다면 이제는 그리움이 저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40년이 제 인생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남은 시간은 그녀 없이도 제 삶을 나답게 살아야 하는 시간이겠죠. 가끔은 이런 상상도 합니다. 어디선가 우연히 그녀를 마주친다면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분노와 후회, 슬픔이 밀려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녀가 멀리서 걸어온다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잘 지냈어, 미수가.
이젠 내가 편안하다면 나도 괜찮아.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삶에 대해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란 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것이었음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감정보다 이해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첩에 짧은 일기를 쓰고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라디오로 들으며 때론 시장 한 켠 작은 국밥집에서 따끈한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인생의 반전이냐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끝나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그리고 그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다시 빛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내게서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자취는 내 삶의 깊이에 새겨졌고, 그걸 품고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 마지막 과제로 당신의 가장 소중했던 관계에 대해 쓰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모두들 손주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친구 이야기들을 썼죠. 저는 수업이 끝나고 조용히 제 수첩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여자를 40년 동안 곁에 두었고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실수였고 또한 나의 구원이기도 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당신 곁에도 늘 조용히 말없이 버텨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꼭 말해주세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었다고.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의 마음을 건드린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겠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함께 살아온 인생의 단면을 나누며 조금은 덜 외롭게, 조금은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의 따뜻한 인사입니다. 우리 또 만나요.